안녕하세요. 마포구 동교동에 진노비 산부인과 개원하고 있는 원장 심상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된 과정과 제 좌우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관련 정보는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인생 이야기인데 산모들과도 전혀 관계는 없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서 총에 간단히 끄적거려 본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980년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통틀어서 단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교 1등이 아니라 반에서 1등이요. 중학교 때 제일 잘한 게 반에서 4등 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저절로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자전거를 무척 갖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아버지께서 제가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자전거를 사주마 하고 말씀을 하셔서 한두 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반에서 4등 안에 들었습니다. 자전거 당연히 아버지께 선물을 받았고요. 그게 중학교 때 제일 잘한 성적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일 잘한 건 반에서 2등까지 한 겁니다. 보통 한 3등 정도 했었고요. 3, 4등, 제일 잘한 게 2등, 1등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했고 어쩌지 하다 보니 이제 서울대 의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때는 중고등학교 때 과외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단과반이라고 해서 한 과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종합반이라고 해서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을 정도였는데 저는 가정 형편상 과외를 따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거의 반에서 밑바닥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수학은 꽤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국어도 상위권에 속했었고 나머지 과목은 그저 그럭저럭 중간 정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남들은 이제 수업 문제집 풀고 이럴 때인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성문 종합영어라고 하는 영어 참고서가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유명한 영어 참고서인데요. 1200제라고 하는 영어 참고서하고 성문 종합 영어라고 하는 참고서가 두 가지가 잘 유명했는데 성문 종합 영어라고 하는 영어 참고서가 1200제라고 하는 것보다 상당히 두께가 얇아서 보통 교과서 정도 두께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만만하게 보여서 그거 한 권 달랑 들고 물론 사전도 이제 함께 가져갔죠. 달랑 들고 수원에 있는 세마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세마대라고 이제 산 위에 세마대라고 하는 정자 같은 게 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이성계 장군이 칼을 씻은 곳이라던가 하여튼 말을 씻은 곳이라던가 그런 정자인데요. 그 정자가 있는 산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어서 그 절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분원 같은 곳이었는데 그 고시생들이 들어와서 아마 숙식하면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한 20, 30명 정도쯤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도 그 절에 여름방학 한 달 동안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아마 그 수원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 전기가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는 그 절은 전기가 들어오지를 않아서 밤이면 촛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절에는 초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책상 위에 탁자죠. 책상은 따로 없고 탁자 위에 초를 한 서너 개 이렇게 밝히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영어 책에는 촌농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덕지덕지 묻었었습니다. 나중에 이 책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갑으로 물려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번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때 한 달 동안 그냥 아무 뜻도 모르는 채 영어책을 그냥 외웠습니다. 무작정. 문법도 모르는 채로, 뭐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요. 문법도 잘 모르는 채로 그냥 외웠는데 책을 한 권을 몽땅.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날지는 사실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외우는 것 말고는 딸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 동안에 그냥 달달달 외웠습니다. 책을. 그때 절에 있으면서 기억나는 거는 식사 시간이면 이제 여러 사람을 불러야 되니까 그 주지스님께서 상당히 젊었던 분 같은데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그 마루에 달려있는 종을 이렇게 탁 치면은 종소리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댕댕 치면 이제 밥 시간이 됐다 하는 뜻이니까 그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 넓은 방으로 이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인가? 하여튼 대충 하여튼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에는 스님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종을 계속 치시는 거예요. 점심때가 아직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음력 7월 7석 날이었는데 7월 7석에 그 신도분들께서 이게 불공을 드리러 오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신도분들이 불공을 드리러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같이 이제 종이죠. 종을 치시더라고요. 종인지 목탁이었나요? 제가 종인지 목탁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종인지 목탁인지 하여튼 식사 때 그 치는 그걸 종보다는 목탁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 종일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서 굉장히 괴로웠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걸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라는 게 있더군요. 저는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감옥과도 같았던 한 달의 영어 공부를 끝내고 개학 후 이제 처음으로 영어 시험을 쳤습니다. 평소에 영어 시험을 치면 저는 16개 중에서 한 서너 개 맞았습니다. 서너 개는 사실 그냥 찍어도 맞는 수준이죠. 네 문제 중에 하나 찍으면은 16개 중에 4개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친 영어 시험에서 한 2~3개밖에 안 틀렸어요.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그 이유는 그 시험 문장을 봤더니 뭐 희미했던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퍼즐과 같았던 그림에 어떤 의미 있는 그림으로 갑자기 이렇게 안개가 걷히면서 보이는 것처럼 문장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외웠던 문장이니까요. 대부분이 제가 영어 그 참고서에서 봤던 문장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가로 안에 뭐 단어를 넣는다거나 이러는 것이 어렵지 않았죠. 뭐 문법이야 잘 몰랐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모든 공부의 시작은 일단 외우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해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학도 상당 부분 외워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해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학도 외우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기본 공식은 외워야죠. 공리나 이런 거는. 그 전까지는 외우지는 않고 뭔가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왜 영어에 뭐라 그러죠? 왜 이 동사가 꼭 이렇게 여기에 붙어야 되는지, 왜 전치사는 꼭 이것만 와야 되는지 그 머리를 납득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외우니까 뭐 되더라고요.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하기까지는 10,000번쯤 같은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수성이 굉장히 빨라서 금방 배우는 아기들도 10,000번인데 성인이 된 후에는 더 많은 자극이 있어야 아마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3 여름방학 후에 영어에는 좀 자신이 생겼습니다. 수학은 원래 체질상 좀 잘했고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국어도 과외를 한 건 아니었는데 중학교 때 세계문학 전집, 뭐 한국문학 전집 또는 위인전 이런 것들을 아버지를 졸라갖고 많이 사달라 그래가지고 또는 빌려서
많이 본 덕분에 국어도 뭐 그럭저럭 괜찮게 했습니다. 뭐 사실 그때 지금 뭐 왕따라고 많이들 이제 문제라고 하던데 저희 때도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딱히 저는 뭐 왕따를 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고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뭐 빵셔틀하거나 뭐 이런 거는 해본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얼굴에 있는 이 흉터 때문에 인상이 험해가지고 학창 시절에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책 읽는 거 아니면 뭐 오락실 가는 것 뿐이었는데 뭐 오락실은 그때 얼마인지 뭐 10원이었는지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뭐 자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뭐 천성인지 운명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영어, 수학, 국어를 과목을 이야기한 이유는 저희 때는 2번의 입시를 치러야 되었는데 지금은 아마 수능 한 번만 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때는 시험을 2번을 쳤어야 됐어요. 그 영어, 수학, 국어 세 과목으로 구성된 본고사가 전체 점수의 50%가 되었고요. 지금의 수능에 해당하는 전 과목 객관식의 예비고사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본고사보다는 먼저 쳤어요. 동시에 치는 건 아니고요. 예비고사가 40% 반영. 그리고 체력장 시험, 실기 시험인데요. 뭐 팔굽혀펴기, 뭐 달리기 이런 거 실기 시험이 10%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내신,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학종이라 그러나요? 그때는 내신이라는 게 따로 없었는데 저는 아마 내신 등급으로는 한 2등급 정도 되었을 테니까 지금이라면 아마 서울대는 감히 뭐 꿈꿔볼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름 한 달 동안 영어 공부를 하긴 했지만 고3 때 예비고사에서 점수를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뭐 상위권 점수이기는 했는데 제가 뭐 받았던 점수에서는 많이 모자랐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제 예비고사 점수를 보고 이제 본고사를 어디를 칠지를 이제 조언을 해 주시는데 저는 연세대학교 수의학과나 서울대 식품영양학과가 제 성적에서는 지원해 볼 만하다. 이 예비고사 성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지금에는 그 두 과목 모두가 참 좋은 과목이고 평생의 직업으로 가져도 좋겠다 싶긴 한데 뭐 요새 뭐 셰프들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수의사도 제 조카도 수의학과 들어갔는데 괜찮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런 편견은 없는데 그때 저는 이상하게 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아마 모르겠는데 한 가지 이제 무의식적인 이유를 꼽으라면 제가 이제 그 얼굴의 흉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이제 이 흉터를 조금 이제 없애는, 뭐 줄이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본 그 흰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의사 모습이 좀 어떤 분 뭐 간지나다고도 썼던 어떤 제왕절개 영상 댓글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폼이 좀 나보였었던 것 같아요. 선망의 대상이 그래서 막연히 의사가 멋있네. 선망의 대상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이유 말고 이제 객관적인 이유로는 구체적인 이유로도 있습니다. 사실 의사가 되면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나 혼자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뭐 사실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다른 사람의 그 도움 없이도 혼자서 이제 뭐 개업해서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제 성격에 사실 어느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상사한테 아부하고 잘 보이고 지시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나 동료들과 협력해가면서 일을 하는 건 뭐 쉽지 않았을 것 같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성이 별로 제가 없다는 건 저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고3 때는 본고사는 아예 치지 않고 뭐 의대 갈 성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 담임 선생님께서
원서 써주지 않으셔가지고요. 아마 제가 꼭 가겠다면 경험삼아라도 써주셨을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께서는 아마 안 써주면 아마 본인이 추천해 주신 아마 학교에 지원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고집을 피우셨던 것 같은데 저도 고집하면 남부러 누구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험을 본고사는 안 쳤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재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당시 재수는 종로에 있던 종로학원, 종로에 있어서 종로학원인데 지금은 서울역 어디로 옮겼더라고요. 원래는 종로에 있었기 때문에 종로학원이고 그때는 제가 다닐 땐 종로학원, 뭐 지금은 아마 없었겠지만 대성학원, 그다음에 정일학원인가 이 세 개 학원이 종합반 학원으로 좀 유명했어요. 그 중에 종로학원이 제일 이제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간다고 알려졌던 학원이에요. 서울대학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입생들 들어가면 뒤에서 그 서울대학교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큰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문 쪽에서 앞에 지나가는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야 종로학원 이렇게 부르면 뭐 3분의 1이 뒤를 돌아본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종로학원 출신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때 다닌 종로학원이 제 인생에서 유일한 과외 이제를 받은 기간이었습니다. 학원에서 1년 배우고 친 예비고사는 상위 1% 성적인가 이내 들기는 했는데 역시 이제 아주 흡족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때도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시험을 잘 못 쳤는데 예비고사를 사실 그게 실력이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치는 것도 실력이에요. 컨디션 관리도 잘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예비고사 성적을 보고서는 학원 담임 선생님이죠. 이제는 학교 담임 선생님은 이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요. 학원에 이제 학원도 담임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때 종합반은. 이제 조언을 이제 커트라인 이제 쭉 전국에 이제 학교들을 이제 쭉 놓고 이제 커트라인 표라고 그러나요? 무슨 이제 그 표 같은 걸 이제 딱 펼쳐놓고, 제 예비고사 성적으로는 연세대 의대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예비고사 성적으로는 본고사 치지 않고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는 특차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예비고사 성적이 이제 우수한 학생들은 본고사를 면해주고 바로 이제 합격을 시키는 제도를 채택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걸 특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고사가 자신 없는 학생들은 그런 예비고사 성적만으로도 이제 상위권 예비고사 성적이라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의대가 그때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특차로 들어가서 본고사는 치지 않아도 되었고 전액 장학금에 졸업 후에 뭐 교수요원을 채용을 보장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경희대학 갔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가정 형편도 별로 좋지 않은 처지에. 연세대 의대도 사실 감지덕지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지금은 사실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학벌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있었어요. 뭐 지금도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뭐 그리고 학벌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욕하실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의 어쨌든 지표랄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뭐 머리도 우수하긴 해야겠지만 그만큼 학벌이라는 것이 그 다른 걸로 알기는 어려운 그 사람의 자질,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학벌에 대한 편견이 조금 지금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특히 심해가지고 나 서울대를 가고 싶었어요. 저는 왠지 연세대학교 안전하게 연세대를 가기보다 그래서 본고사를 기대하고 서울대 지원을 했죠. 결국 반에서 1등도 못하고 학원 1년 재수해서 서울대를 간다. 지금도 의대는 상당히 가기 어려운 모양이던데 저희 때도 뭐 의과대학은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컴퓨터공학과였던가 물리학과였던가 하고 아마 컴퓨터공학과로 기억하는데 컴퓨터공학과하고 이제 의학과죠. 두 과가 서로 이제 1, 2위를 다투곤 했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1위가 의학과였고 이제 2위가 이제 컴퓨터공학과였는데 이게 약간씩 이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랬던 때였어요. 하여튼 아마 그렇게 제가 이제 학원 1년 공부가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던 건 아마도 저는 이제 게임을 이제 하진 않았고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뭐 데이트 같은 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공부만 아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탓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 일은 워낙 뭐 얘기할 것이 없는 단조로운 생활이어서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기억나는 한 가지는 이제 큰 바가지에 그 믹스 커피를 잔뜩 한 바가지 가득 타서 자주 타러 다니기 귀찮으니까 타서 이제 옆에다 놓고 뭐 집에서나 학원에 이제 자습실을 뭐 밤새도록 한 11시인가 12시인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앉아서 바가지에 커피 타서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동안 그 탓에 커피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커피를 먹어도 잠을 뭐 쫓을 수가 없게 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게 다 이제 또 내성이 없어졌는지 조금만 먹어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여하튼 본고사는 말씀드린 대로 국어, 이제 영어, 수학 세 과목을 쳤는데요. 이제 서울대학교 가서 본고사는 그때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교에 가서 쳤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쳤는데 이제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로 갔죠. 세 과목을 쳤는데 국어하고 영어는 그럭저럭 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뭐 특별히 실수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잘해서 점수를 많이 따야지 하고 기대했던 수학 과목을 망쳤습니다. 수학을 완전히 망쳤어요. 그 해 수학 시험은 총 6문제가 나왔는데 1시간 이제 제한 시간이고 저는 한 문제를 이제 한 문제는 완전히 풀었어요. 제대로. 해법에 맞게. 한 문제는 뭐 풀다가 거의 정답에 근접하는가 싶었는데 정답까지 적지는 못하고 시험 종료 벨이 울려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본고사는 풀이 과정이 반, 정답이 반이었어요. 점수 비중이. 그러니까 저는 한 문제는 완전히 풀고 한 문제는 반만 푼 꼴이 돼서 한 문제 반을 푼 셈이죠. 나머지 네 문제는 그냥 뭐 손도 못 대보고 그냥 완전히 공란. 넓은 시험지에 지금 A3 용지 같은 시험지 숫자가 굉장히 컸거든요. 아마 A3 정도 용지 되는 것 같은데 넓은 시험지 등에 조금 연필 자국 남고 대부분 그냥 하얀 빈종이. 뭐 당시의 심정이 사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시베리아 별판을 볼 때만 그 싸늘한 냉기, 뭐 허전함, 아쉬움, 뭐 하여튼 온갖 그 착잡한 마음이 막 이제 가슴을 이제 확 이제 채웠죠. 수학을 망쳤다는 생각에. 잔뜩 실망한 채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뭐 울지는 않았죠. 뭐 울 게 뭐 있나요, 다 큰 학생이. 그래서 두문문출 집에서 지내면서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미래를 나는 이제 연세대학교 갈 걸 그랬나 이런 뭐 후회도 들고 그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학교 시험 칠 때는 전기대학하고 후기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뭐 가나다군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후기대학에는 성균관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가 있었어요. 뭐 다른 대학들도 여러 개 있는데 이제 다른 대학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좀 중앙대학도 있었나? 뭐 하여튼 그런 식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서울대 의대 치고다 떨어지면 한양대 의대를 많이 가요. 저는 그때 한양대 의대를 지원하기보다 성균관대 법대로 돌려가지고 검사나 변호사 쪽으로 인생 행로를 바꿔볼까?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사법고시나 쳐가지고 그냥 길을 그냥 의사 말고 변호사도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하니까 그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서울대학교는 그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 신체 검사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합격 여부도 아직 모르는데 왜 신체 검사부터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뭐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생명 테스트 신체 검사에는 이제 그 생명 테스트가 있는데 왜 동그란 판에 이렇게 알록달록 숫자 있는 거 있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이상한 글씨로 있어서 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생명 테스트. 저는 그 종이만 보면은 뭔가 뭐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종종 틀리고 그랬어요. 생명은 아닌데 지금 생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색약이거나 의사는 사실 생명이면은 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는데 그 당시엔 생명은 의과대학을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아마 색약 같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찜찜하기도 하고 뭐 떨어질 것 같은데 뭐 가면 뭐 하겠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친한 친구 한 명이 친한 친구기도 하고 뭐 거의 유일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그래도 일단 신체 검사는 한번 가보라고 모르는 일이니까 신체 검사는 가보라고 강권을 해가지고 신체 검사는 뭐 갔다 왔습니다. 결과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그 해 서울대 경쟁률이 의대 경쟁률이 1.2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낮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었어요. 보통 1.4대 1이나 1.5대 1 정도 됐었거든요. 상당히 낮은 경쟁률이었고 또 수학 시험이 유독 그때 좀 잘못 낸 거죠. 그렇게 너무 어렵게 출제를 해가지고 수험생 중에 뭐 반 이상인가 서울대 지원자 수험생 중에 반이 뭐 빵점이래나 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한 문제 맞으면 상당히 잘 맞춘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너무 어렵게 나가지고 빵점이 수두룩한 해였다. 이걸 나중에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서울대 들어갔고 지금은 제가 됐는데 저는 뭐 사실 게을렀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단히 우수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의과대학을 들어갈 만한 뭐 특별한 사명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인데 재수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 나름대로 이제 요령, 노하우랄까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서 대학교 1학년 때는 뭐 고등학생들 개인 과외도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당시에는 과외가 불법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마 개인 과외 못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부에 대해서 좀 감이라는 것이 생기긴 했는데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기억력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IQ도 잘은 모르겠는데 113이던가? 아마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뭐 140 이상의 뭐 우수한 뭐 두뇌랑 저의 거리가 멀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뛰어난 머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남들이 선망하는 어쨌든 의대에 들어갔어요. 제 평생에 유일하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기쁘게 해드린 건 달랑 그거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수험생이든 그런 분들께 제 경험에서 우러난 철학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는 그때 아까 그 경쟁률도 얘기했지만 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보니까 운보다 더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 공부든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언제 작용할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운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노력뿐입니다. 그리고 운도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니까요. 옆에 보면 저 같은 경우 뭐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이 옆에 많이 있잖아요. 비상한 기억력으로 뭐 저를 주눅들게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나는 돌머리다. 뭐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요. 돌머리다. 그러나 돌에는 한번 새기기가 어렵지 한번 새긴 것은 잘 안 지워진다. 라고 하는 최면을 마음속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순산을 할 수 있는지 많은 산모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순산을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 체형을 잘 타고나야 됩니다. 큰 키에 넓은 골반이 순산의 제1조건입니다. 골격이 큰 서양인에서는 난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왕절개율도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고요. 체구는 서양인보다 작고 아기 머리는 큰 동양인은 난산의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제왕절개율도 아시아권이 좀 더 높고요. 우리나라는 뭐 특히 높지만 뭐 체구만 관계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체구는 물려받는 것이죠. 운이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뭐 키가 작고 골반이 작은데 그거 뭐 바꿀 수가 있나요? 부모님도 작고 체구가 작은 분들은 뭐 자녀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영향력에 의해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순산을 위한 체조, 골반을 유연하게 하는 요가입니다. 같은 조건에서라면 체조와 요가를 통해서 순산의 기회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순산을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출산을 돕는 의사 혹은 병원의 철학입니다. 어떤 병원은 10%도 안 되는 제왕절개율을 보이는가 하면 어떤 병원은 50%가 넘는 제왕절개 수술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사를 만나는가 하는 것도 운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뭐 노력으로 뭐 병원과 의사를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들, 규모, 뭐 친절함 이런 것들이지 과연 의료의 질 자체를 일반인들이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제왕절개일조차도 지금은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는 것도 운에 많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운에 기대거나 운 타령을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남에게 달려있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산모들께 드리는 말이기도 하고 인생을 조금 더 앞서선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좌우명은 원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자 그겁니다. 저희 병 홈페이지에 제 프로필에도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 원칙이란 두 번째 최선을 다하자는 건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꼭 운이 따라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운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다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 중이신 산모분들 그리고 앞으로 임신을 하려는 산모분들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안전한 출산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그건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고 필수입니다. 모든 산모분들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개인적인 넋두리와 같은 이야기 늘어놓았는데요. 어쨌든 긴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